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단기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장기재회보다 단기재회가 여러분 더 어렵고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이 휙휙 유변하는 것이 단기재회고, 또 단기재회가 단순히 단기적인 재회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배울 장기재회에 대해서 여차하면 장기재회를 생각하고 후처취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이 단기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재회는 단기재회이기도 하지만 이 장기재회를 위한 초석의 시기이기도 하니까 혹시나 이 단기재회 강의를 수강을 안 하셨거나 혹은 수강하셨어도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 재생하면서 이해를 하고 오늘 강의부터 넘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보니까 내용이 마냥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전문 지식을 다룬 것이라 그런 거니까 여러분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 장기 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재회의 구조들, 그 중에서도 장기 재회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별, 후처치, 유예기간, 재접근, 교류학적 및 부정관념 해소, 이성적 관계 발전, 재회. 자, 이 구조들 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이 후처치까지의 단계가 보통 이 단기재회의 시기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그 구조의 갈림길이 확 생기게 되는데, 이 장기재회의 시작점이 바로 이 유예기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나, 남아있는 자녀 감정마저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걸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에 의한 처치는 이미 이 후처치 단계에서 모두 처리가 되고 결과를 받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처치가 모두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회가 되지 않고 혹은 더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때부터는 재회에 접근하는 그 전략을 아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든타임이든 뭐든 이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시기가 지났다면 여기서 더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의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희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인지를 죽이고 추후에 재접근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이것의 개념이 바로 유예기간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유예기간을 가져가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옵니다. 대체 왜 가져가야 하며, 유예기간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며, 가져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하고 그 사이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이걸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 유예기간의 원리와 효과.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유예기간 계산법. 세 번째, 유예기간 시 주의해야 할 것. 자, 먼저 유예기간의 원리와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예기간의 정의는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교류도 없이 떨어져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을 가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시간에 의해서 그 기억이 자연적으로 희석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가능한 선에서의 합리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분노가 생긴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종류의 기억을 완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 본능적인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이 현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행한 기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당시에 내가 느꼈었던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는 좀 흐려지게 되고, 반대로 기억을 합리화도 하곤 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이 있어서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것도 정말 값진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듯이 이 유예기간이라는 시간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극도의 부정적인 그 태도는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 유예기간의 의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모든 부정적인 입장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같은 그 주제 자체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좋게 되기 힘든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유예기간만 가져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추후에 내가 재접근을 할 때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재회의 장애물 중에서 이성적인 장애물 고정관념, 그리고 그 주제가 너무 중한 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주제가 너무 그 경중이 중한 편에 속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앞서 배운 이 후처치 단계가 없으면 단순히 유예기간만 가져간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유예기간을 가져갈 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유예기간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전달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철저히 망각하도록 만드는 시기를 유예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한 번씩 유예기간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이랑 사귀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안부 연락 정도는 주고받는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예기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부를 전할 때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고, 이 상황 자체가 나에 대한 망각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저는 유예기간 중에는 상대방에게 내 SNS를 통해서 내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도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좀 전략적으로 내 SNS를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배경환경을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때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턱대고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이별 사유, 성향,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선택을 하는 것이지 모든 이별 케이스에 총괄적으로 적용하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유예기간에 대한 주의사항들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유예기간은 다음에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완화. 두 번째,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불확실성 부여. 우리가 앞서 말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완화가 되는 것은 상대방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망각하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나의 이미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러분, 결국 이별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별을 할 리가 없죠. 보통 장기제외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랑은 이 문제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후처치 상황에서도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건드리지만 재접근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상황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좀 질이 나쁜 친구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럼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졸업한 지 한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친구들이 지금 당장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대부분 이 시기에는 이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한 30살 정도의 분들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사고치고 술, 담배하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인생에서 성공도 못하고 자리도 못 잡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시간에 의한 불확실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은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그 확신이 흐려지고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에 불확실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건에서 정말 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노출한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보고 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이별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어,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별을 해도 몇 년 뒤에 만나면 다시 설렘을 느끼고 몇 년 만에 재결합을 하는 그런 커플들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의한 불확실성이 생긴 환경에서 설렘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주입에 의해서 제외가 된 상황인 거죠, 이게. 자, 정리를 해서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이유는 당장의 상대방이 나와 교류를 할 입장이 전혀 되지 않을 때 그 사유가 감정이 식어서든 분노 감정이든 나와 교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먼저 정확한 후처치를 하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라앉히고 설렘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유예기간을 사용한다. 이게 유예기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대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가, 이걸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 기본 계산법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파악으로 기본 기간 설정. 두 번째, 상대방의 성향과 피해의식 유무 대입. 세 번째, 상대방 환경적 입장 고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먼저 이 계산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건 통계에 의한 보편적인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가령 상대방을 지금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다던가 이런 틈이 있을 때 재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기억이 희석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유예기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우리와의 일들이 정말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짧지 않아요. 예전부터 제가 받은 질문이, 혹시 계산법대로 했는데 6개월이 나왔는데 한 3개월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 답변이 뭐였냐면, 이왕 3개월 기다리셨으면 3개월 더 기다리셔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지를 선택하시지, 괜히 무리하셨다가 앞선 3개월도 날려먹지 말아라.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그만큼 유예기간까지 도달한 상황들은 만만한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기본기간 설정 보겠습니다. 자, 이별에는 크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 이 유예기간은 결국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므로 보편적으로 감정적 이유보다는 이성적인 이유를 흐리는 것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감정보다는 어떤 기억, 정보를 잊기가 더 힘들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못 느끼면서 이별을 얘기하게 되었던 감정의 이펙트보다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던 나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성적인 정보가 더 지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의 감정적인 이유보다 이성적인 이유의 개입률이 더 높다면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성적인 이유가 강한 경우는 기본 6개월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이유가 강한 경우에는 기본 4개월을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기성 제외에서의 일시적 유예와는 달라요. 보통 이별 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이 그 순간에 너무 감정적인 상태로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갈 때는 길어도 한 3주 이상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상대방이 당장 감정적인 상태를 죽이고 좀 나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예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예기간과 단기성 제외에서의 일시적인 연락 중지와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 한 3주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개월수가 기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기간을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대방의 성향과 피해의식 유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의식은 상대방이 나와 연애를 해서 자신이 무언가 피해를 보았다, 후련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별을 얘기하면서도 너도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도 너 만나면서 좋은 게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피해의식까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너도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라, 제발 나한테 그만 피해 좀 줘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피해의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입장표로 보자면 이렇게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유예기간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자, 상대가 이성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이 3개월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성적인데 피해의식까지는 없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없이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성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 계열을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감성적인데 피해의식까지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계열을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왜 이렇게 임의 계산을 하는지를 각각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는 먼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이성적인 이유를 찾아냅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싫어도 감정은 변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내가 이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익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유들을 찾아낸 뒤에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유도 상대방이 피해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사유들, 오랜 시간 상대방이 연애에서 고통받고 그 고통의 총량이 큰 그런 사유라면 이 상대방이 이성적인 납득을 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고 더 강한 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 기간에다가 플러스 3개월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피해의식은 없는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이별의 경우가 많고 이성적인 이유의 개입이 있어도 그 주제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경우인데,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입장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라면 이 경우에는 기간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 자, 감정적인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폭은 넓고 그 지속기간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보통 감정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다이나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별 상황에서 말을 심하게 한다거나 눈물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담담한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이별 이후에 그 기억을 희석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여러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2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피해의식이 없는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비교적 감정적인 성향의 경우 희석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히려 1개월 정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대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성적인 문제가 심해서 헤어진 경우는 기본 6개월을 잡고 상대방이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피해의식까지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플러스 2개월을 붙여지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임의적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우리가 유예기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유예기간 중에 일어나는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3가지 상황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3가지 상황. 상대방이 새로운 이성이 생긴 경우, 상대방이 중요한 일정을 앞둔 경우, 시험 같은 거, 상대방이 새롭게 만난 이성과 초기에 이별한 경우. 자, 이 3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 상대방이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이성이 생겨버린 경우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장기지에는요, 리스크를 여러분이 감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예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예기간이 장기로 잡힌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이성의 개입이 없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이 더 연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고려를 좀 다시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는 우리와 상대방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새로운 제3자의 관계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불타오르거나 이럴 시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시기는 가능하면 이 연애가 끝날 때까지는 터치를 안 하는 게 여러분이 낫지만, 여러분이 정말 못 참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시작한 후 최소 5개월 이후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비교적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재접근 후 관계의 발전을 곧바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인간관계 단계에서 교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소식은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머물면서 향후 상대방의 연애 진행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일정을 앞둔 경우, 자, 이 경우는 유예기간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유예기간이 끝이 나요. 근데 상대방이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이 이 시험이 끝난 뒤 한 5일 정도 뒤에 연락을 합니다. 즉 유예기간은 대충 따져보면 한 10일 정도를 더 두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애가 다르니까 이 시험 전이나 시험날 응원 연락을 한다거나 혹은 시험이 끝난 당일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재접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좀 위장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성적인 감정, 제외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간 이후에 우리가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한 5일 정도 후에 재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상대방이 새롭게 만난 이성과 초기에 헤어져 버린 경우. 이 경우가 보통 좀 예민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는 유예기간이 조기 종료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기 종료가 되는 요건이 뭐냐면 상대방이 피해의식은 없는 여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변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경우여야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대방이 평소 성향 자체가 연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성향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유예기간이 좀 남아있어도 좀 더 일찍 연락을 시도해볼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지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기 종료를 하는 것이지, 뭐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데 한 2주 만에 또 헤어졌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조기 종료시킬 수는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예기간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유예기간의 주의사항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예기간은 철저히 떨어져 있는 공백기다. 두 번째, 만남 기간은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번째, 유예기간이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알아보면 유예기간은 철저히 떨어져 있는 기간이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유예기간은 단순히 상대방과 연인이 아닌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정보가 일절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이 되는 기간입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잔여 감정, 즉 좋은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감수를 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뭔가 아련한 그런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요소들만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유예기간의 의의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간에 뭐 친구들을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한다거나 SNS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거나, 이런 것은 유예기간 동안 쭉 꾸준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재접근 한 달 전에 바짝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냉정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헤어진 입장에서 상대방이 보면서 그렇게 큰 의의를 두진 않아요. 이전까지 큰 의의를 두었던 것은 상대방이 지금 내 연인이니까 그래서 큰 의의를 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남남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예기간에 간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두 번째, 만남이 짧은 것은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보통 짧게 만나고 헤어지신 분들이 이 유예기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연애기간이 한 3개월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연애기간에 대한 것은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연애기간이 길면 유예기간이 길어지는가?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유예기간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피해의식의 정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만남이 짧으니까 유예기간도 좀 같이 짧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만남이 짧으니까 한 이만큼만 기다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여러분 유예기간 안 가져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애매하게 기간을 가져가면 그만큼 시간 낭비, 감정 손해만 본다는 거. 세 번째, 유예기간이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후처치와 재접근의 조화가 맞아야 한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예기간이 해결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예기간은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뒤에
후처치, 유예기간, 재접근. 이게 직접적인 방법론이 되는 것이지 이 앞뒤를 빼고 유예기간만 가져갔다고 해서 재접근 시에 상대방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뀌어서 곧바로 다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효과를 보려면 그 전제는요, 후처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유예기간만 가져간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여러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외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외를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 이 외과수술을 하는 느낌이에요. 뭘 하나 간과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자, 여러분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의 대부분은요, 이 돌발 행동들이 많아요. 술 먹고 다시 연락해서 매달리고 상대방 압박하다가 차단당하고 SNS 보다가 실수로 좋아요 눌리고 이런 행동들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하면서도 실패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조금만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거 하나 바꾸면 또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매달리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요 이 유예기간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남기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유예기간 앞으로 처음 시작한 그거보다 더 늘어납니다. 이때까지 한 5개월 기다렸으면 방금 그 행위로 인해서 추후 한 7, 8개월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인데요. 진짜 그 순간 멘탈 한번 못 잡아서 앞서 내가 그 힘들게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락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연락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이 재접근의 골자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예기간에 대한 주의사항도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예기간의 원리, 효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임의적으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이사항들에 대한 대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장기제외에서 제일 힘든 기간이 이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제외를 포기하게 되는 시기도 이 유예기간이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외를 지도하지만 제외를 그렇게 여러분한테 썩 권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연애는 서로가 마음이 맞아도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제외는 한쪽이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입장을 다시 이렇게 돌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절대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왕지사 제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하세요. 애매하게 여러분 입맛에 편한 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상황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접근 방식이나 화법이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시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시면서 할 거면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